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보호생물 그것이 알고 싶다 강의를 맡은 노재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이라는 교육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보시고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소감을 잘 올려주신 친구들에게는 저희 공단의 소정의 상품을 협의체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보호생물을 알기 전에 잠깐만 바다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가 지구의 70%를 차지한 것을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부흥한 나라들은 대다수 바다에 끼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천, 울산, 부산과 같이 바다와 인접한 도시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의 서식처의 전체 90%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육지가 30%이지만 전체 생물체의 90%는 바다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전체 바다 중에 우리 인류가 발견하고 탐험한 바다는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다에 더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만의 바다를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구에 있는 전체의 물이 97%가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는 물이 단 2.8%인데요.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물들은 강이나 호수 또는 지하수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2.8%에서도 강이나 호수의 물은 20.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전 세계에 있는 물 중에서 인류가 식수로 이용하는 것은 단 0.5%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식수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있는 물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이 지구에 있는 바다는 여러 가지 역할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에 있는 해조류나 해초류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들이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물체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각종 자원과 에너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석유, 천연가스를 포함을 해서 메탄하이드레이트 또는 망간 단계처럼 광물 자원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물고기나 다양한 생물체의 DNA나 약품의 의약품 원료 등의 자원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무역 물동량을 바다를 통해서 배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전체 90% 정도의 세계 화물이 운송이 되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출품이나 수입품들은 대다수 항구를 통해서 바다로 서로 운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산의 대표 휴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 등 각종 해수욕장과 휴양지를 제공을 하며 우리에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조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싱해산물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을 제공하는데요. 전 세계 단백질의 약 15%를 제공할 만큼 많은 양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산물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 제공량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역할은 서식지, 기후조절, 심미의 기능, 산소의 공급, 자원의 기능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러한 바다가 없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바다가 지구에 없어진다면 과연 우리 지구는 어떻게 바뀔까요? 지구에 있는 행성 중에서 지구의 형제 행성이라고 불릴 만큼 비슷한 행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스, 화성이죠. 여러분들 혹시 영화 마션 보셨나요?
마션에 보시게 된 화성의 모습은 황토빛 흙만 있는 황폐한 행성인데요. 만약에 지구의 바다가 없어진다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구름도 없어지고 수증기도 없어질 뿐더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화성과 비슷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대기에 있는 수증기가 없어지면서 기후 조절을 할 수 없게 되죠. 화성과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게 되면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게 되고 해가 가장 많이 떠 있을 때는 영상 50도가 넘어가는 기후가 100도 이상 차이가 나는 행성입니다. 이런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죠. 따라서 지구에서 만약에 바다가 없어진다면 우리 생물체들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짊어질 겁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바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바다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선생님이 작년에 경남 남해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항구에 있는 바다 쓰레기를 건져 올린 건데요. 타이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밧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항구 주변에 있는 바닷가에는 늘 이렇게 스틸로폼이 떠다니기도 하고 바다 인근에 우리 쓰레기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쪽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표나 각종 쓰레기들이 항상 널려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에는 바닷가에 더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날아왔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이 교구들은 이제 통발이라든지 어구들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자전거가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바닷가에는 많이 포용을 하다 보니 우리가 손쉽게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런 쓰레기들은 나아가서 우리 해양생물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해양생물들은 여기 나와 있는 새들은 해양 쓰레기가 먹이라고 인식을 하고 먹거나 아니면 새끼에게 줘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죽어나는 생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보이는 바다거북이처럼 지금 바다거북이가 무언가를 먹고 있죠.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비닐봉지입니다. 바다거북이는 왜 비닐봉지를 먹을까요? 바다거북이의 주 먹이는 해파리입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지가 바다 안에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거북이 눈에는 해파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라고 인식을 하고 비닐봉지를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소화를 못한 거북이 몸에는 비닐봉지가 쌓이게 되고 결국은 영양실조로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바다 거북이가 죽어나가고 있고 결국 이는 거북이의 멸종을 우려하게 될 만큼 멸종 위기 생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생물체들이 비록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이 버린 쓰레기가 원인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다수 바다 쓰레기의 원인은 육지에서 발생이 되었고 내가 버린 과자 봉지가 바람을 타고 혹은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 다음 바다 생물들이 이것들을 먹이라고 생각해서 먹게 되고 죽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바다 생태계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피라미드 같이 생긴 바다 생태계는 우리 게임 젠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체들이 있고 다양한 생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개체수, 수량을 조절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가 순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제너가 게임 해보셨나요? 젠가 게임 처음 했을 때는 반듯한 큐브 모형이 있죠. 하지만 이 바다 생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면 젠가에서 우리가 젠가 큐브를 빼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젠가가 무너지게 되죠. 이러한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신 그림의 가장 끝에는 우리 고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표현하지 못한 생명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의 가장 끝부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다를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데요. 젠가에서 젠가 말판 끝부분에 사람의 인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바다 생물들이 없어져서 파괴가 되면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바다 생물들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해양보호생물이라고 하죠.
해양보호생물은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할 가치가 높아서 국가에서 보호생물을 지정하는 생물들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 해양보호생물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해양보호생물은 현재까지 지정이 되는 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만 서식을 하는 고유한 종이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상갱이라든지 이런 종들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체수,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멸종을 막기 위해서 보호해야 될 종이거나, 세 번째로는 학술적이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종이 되겠죠. 지금 같으면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한 원자재가 될 수 있는 종들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종들이 이 지정 기준에 따라서 해당하게 되면 보호생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총 보호생물은 80종의 해양생물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유류, 무초축동물, 해조, 해초류, 파충류, 어류, 조류 6개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데요. 포유류는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고래라든지 물범 종류가 해당되고요. 무척추 동물들은 보시면 개라든지 고등과 같은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조류와 해초류는 여기 보이시는 바닷말이라든지 미역과 같은 해초류와 같은 7종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 그리고 해마류를 포함한 어류, 그 다음에 뿔새오리와 같은 조류로 해서 총 80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생물들을 과연 내가 포획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처벌의 법은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마음대로 잡거나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이러한 해양생물을 마음대로 이식을 하거나 혹은 가공을 하거나 유통을 해서 팔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생물을 잡도록 채취하도록 허가를 해준 사람들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정도로 여러분들께서는 해양에 대해서 놀러를 갔을 때 해양보호생물들이 보였을 때는 마음대로 포획을 하거나 훼손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해양생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정하는 종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지정되었던 2006년도에는 52종이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서 2016년도에는 77종으로 25종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77종에서 3종류가 더 늘어나서 80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추세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나 내가 늙었을 때 내가 편하게 먹는 고등어나 새우나 참치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식탁에서 이러한 친구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어업의 획득량이 50% 이하로 줄게 되었어요. 이런 추세대로면 2050년이 지나게 되면 전체 해양생물의 90%가 멸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 개그맨인 박명수라는 개그맨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늦었을 때가 정말 늦었다. 그래서 지금 늦기 전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민요에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못 하나가 없어서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못이 하나가 없어서 결국 전쟁의 소식을 전하지 못해 왕국이 망할 정도로 사소한 못 하나가 엄청나게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관심한 해양생물과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나비 효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바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